정원찬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특히 두 달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박종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자면은 누구와 누구 간의 동반성장에서 우리는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뭐 빈부 간에 도농 간에 지역 간에 남녀 간에 세대 간에 남북한 간에 국가 간의 동반성장을 논의했습니다만 오늘은 박 선생님이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것을 말씀하실 텐데 회사 내 한 기업 내에서의 노와 사 간의 동반성장이라고 말씀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이따가 더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아주 박 선생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잘 안 돼서 못 모셨습니다. 우리 총리하시던 고건 선생님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1년 선배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많으셨는데도 굳은 의지로 다 회복을 하셨고 20여 년 동안에 바른경제 전 동호회죠. 동인회래요. 바른경제 동인회를 맡으셔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포항에서 노원조 씨도 오고 또 조순 선생님도 거기 회장도 하시고 그런 모임인데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하면 다 잘하는 것 같고 박종규 선생님을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아주 경청하시고 나중에 할 만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는 두 가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우선 이건 이익공유제라는 소위 성과공유제인데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처음에 많이 쓰다가 여기서 이 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구별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뭐 혼동이 돼서 안 되겠다 이래서 생각한 것이 정부에서 또 성과공유제로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법을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온 걸 또 고쳐가지고 성과공유제로 제가 그걸 바꾸게 된 원인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이걸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사회적으로 있느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걸 함으로써 말이죠, 부패를 없애는 겁니다. 제가 부패 척결하고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패와의 싸움에서 별로 그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어요.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탈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남 탈세하는 건 되게 뭐라고 그러고 하여튼 자기 잘못은 조금 다 감춰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없어요.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패한 거에 대해서 크게 저항이 없어요. 다 같이 조금씩은 다 세금을 덜 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많이 덜 내는 사람이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력을 구축을 해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구축에 어떻게 해서 구축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오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좀 병적인 문제가 노사관계가 아주 대립적인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노사가 동반관계로 가야지, 이게 여기도 동방성장이네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뭐 기업 안에서 맨날 대립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업을 못해요.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그 팩터가 이 대립에서는 대립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대립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소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융합으로 모든 것이 융합으로 가야지 왜 이거 노사관계만 이렇게까지 대립이 돼야 이게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자연스럽게 없애야만 될까. 이것을 누가 없애라고 해서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대립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성과 공제라든지 이 공제 이런 걸 함으로써 아마 서서히 없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회에서 말하는 기업과 기업 간의,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방성장과는 다른 임원과, 다시 말하면 사업주와, 분명히 말하면 사업주와 임직원 간의, 임원도 직원이라고 보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임원을 직원으로 봅니다.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는 특히 임원은 다르죠. 임원과 직원을 달리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거의 같아요. 사실상 대부장이 나중에 부장이 됐다가 대부장이 되면 임원이 되고 이런 것이 돼서 승진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법적인 것보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봐서 소유주와, 다시 말하면 소유주와 그걸 위임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직원 간의 대립관계를 없애자 하는 것이 융합관계로 가야만 기업이 잘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부패가 어느 정도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국은 점수가 57점이고 100점, 100점 만점에 57점, 그리고 45위입니다. 여기에 나온 표 중에 뭘만 택했냐면 이 아시아 민족, 일본이 맞았네요. 아시아 민족만 골라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싱가포르이 3위, 홍콩이 14위, 대만이 31위, 작년도입니다 이게. 투명성협회 국제투명성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그리고 중국이 87위, 그 다음에 북한이 176위, 골조에서 세 번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아시아만 왜 넣냐? 이 소위 아시아가 중국 사람들 핏줄이에요. 결국 보면 우리가 전부 아시아인들 거의. 그런데 같은 그 아시아 좁으면서도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엄청나게 깨끗한 나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주로 동양인들은 주로 부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좀 약하다. 이렇게들 다들 서양에 가면 얘기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같은 동양 사람인데도 이렇게 중국 사람이 피했죠. 그런데도 뭐 아주 세계적으로 3위에 차지하는 그런 것을, 홍콩도 중국 사람들인데 14위. 그 사이에 일본, 미국 이것이 19위, 20위입니다. 그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31위. 같은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선진국가에 속해요. 근데 우리는 재작년에는 51위였어요. 51위. 이 6개가 3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뛴 겁니다. 54점이었었는데 3점 올라가서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점수는 별로 안 올라갔는데 위수가 올라갔어요. 위수가 올라가면 여기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것도 3위가 공동 3위가 세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 부패를 많이 없앴다. 특히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많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선점 조금 올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정부에서는 말이죠, 2024년인가 목표로 해가지고 소위 선진국가에 대한 20위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 발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요, 제가 보니까 15점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점수가 15점이 몇 년 사이에 불가능합니다. 그냥 욕심이지.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선진국, 소위 22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국민들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벌써 부정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먹고 있어요. 다. 그런 나라와 부정도 하면 어떠냐, 조금씩은 다 하고 있지 않냐, 용서해줘도 못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식하고는 이건 차별이 아주 하늘하고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정부가 노력한다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이걸 만들 수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자꾸 올라가?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자 비율이 27.4% 제일 높습니다. 독일, 일본은 11%, 미국이 6.6%, 아주 적죠. 한국이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스의 가맹점이 3,400개입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동업자가 기업에서 동업이 되지가 않아요. 과거에 허쉬하고 부시하고 LG그룹이 유일한 대그룹 중에서 동업자였습니다. 그래서 LG를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회계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회계가 깨끗하지 않고는 동업을 못합니다. 싸움이 벌어지죠. 그만큼 투명하다, 내부에서는 투명했다. LG그룹은 투명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갈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러한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구멍가게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같이 한번 사업해보자, 그런 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냐? 못 믿어서 그래요. 조금 돈을 벌만 하면 말이죠, 힘 좋은 놈이 그냥 차지하고 말아요. 그리고 내보내요. 내가 누구라고 역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제일 처음에 이병철 씨가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대구에서 쌀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허씨하고 조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셋이서 같이 했어요. 근데 허씨를 먼저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씨가 있다가 이거 얼마 안 가서 나도 내쫓기겠구나, 그래서 내 몫 달라 해가지고 나간 것이 지금의 그 뭡니까, 호시호소. 그러니까 이게 독점을 해야 돼요. 둘이서 셋이서 어림도 없는 일이야. 서로 이거 투명하게 해가지고 하자, 이런 생각 자체가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혼자 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사고 자체는 뭐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들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하는 요소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여튼 동업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유일한 거예요. 참 이거 불행한 나라입니다. 동업자가 없다는 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정부 욕도 못해요. 그래서 정부 욕하면 뭐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정부의 이 투명한 조치가 그동안에 안 이루어졌냐 하면, 사실 역사를 잘 따지고 보면요, 이루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단계에서 70년대 중반에 이건 자연적으로 하는데, 이 중동의 근로자들이 많이 해외 근로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거기까지 송금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한테가 여기 은행에서 송금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받아가지고 봉투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남편이 띄어먹고 그러고 남편 주인한테 갖다 주고 그게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간의 투명성이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연한 걸 알았고 중국집에서 말이죠. 짜장면 뭐 외상값 다 하고 그리고 애한테 뭘 먹었어 얘기도 못하고 부인한테 다 갖다 주는 사람 없었어요. 항상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후진돼 있네. 이제 그것이 처음으로 남편과 부인 간의 투명성이 벌어진 것이 은행에서 송금하기 시작한 금조를 그런 제도가 바뀌면서 비로소 할 수 없이 조금은 가정의 투명성이 이루어졌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 자녀에서 투명하게 하겠다 한 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77년도 와가지고 국내 거래에 부가지세가 생겨요. 부가지세는 거래가 투명해지기 좀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거래 간에 부가지세 제도를 만드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죠. 밝혀지죠. 이쪽에서 지불하면 지불했다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매출액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부가지세 제도가 없었으면 아마 기업 간의 B2B 간의 거래가 아주 불투명했을 겁니다. 지금도 불투명할 겁니다. 그 부가지세는 세금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기업 간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가서요. 금융실명화가 돼가지고 대통령 둘이가 재배가 됐습니다. 그만큼 금융실명화가 금융기관의 차명으로 남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고 뭐 하는 거. 그럼 거기 이자 나온 거 다 띄어먹고 받아가지고 뭐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그것이 없어진 상태가 93년도에. 자, 그 다음에 사안은 근데 98년도에 가서는 주식을 투명하게 해라 해서 소위 이실 찍고 하십시오 하는 99년도 말까지 이실 찍고 해라.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저도 몇 사람 친구가 몇 사람 또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감춰 이름으로 해달라. 내 주식을 우리 친구가 좀 몇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달라 하니까 제가 돈을 주고 샀어요. 샀지만 얼른 옮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이게 차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대요. 아이고 이거 이실 찍고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할 때 얼른 신고를 다 했어요. 그걸 안 한 것이 삼성의 차명 주식 거래. 그것이 안 해버렸어요. 신고를 안 하고. 왜 안 했냐? 그 전에 이명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배당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잘 쓴 겁니다. 이게. 잘 썼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걸로 많이 충당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건희 씨가 그걸 받고 보니까 이게 좋단 말이에요. 이름은 다 조업원들, 중력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배당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비자금으로 쓰니까 비자금 액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그때 신고해서 말이 없었어. 근데 그 신고를 안 하는데 누구야? 그 변호사 한 사람이 삼성을 뭐 한다는 책을 썼죠. 네? 김현철인가? 그 사람이 그걸 쓰므로서 차명 주식이 있다 하는 것이 크게 부각이 되고 탈로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그 뭐 시효 문제라 어떻게 해가지고 재판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발견된 시점이 난 시효에 그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뭐 원천에서 백을 해가지고 시효 오버했으니까 이제 없다 뭐 이런 식의 재판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명희 씨가 내 거 아니냐, 일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패소를 했죠. 그런데 상소를 안 한 겁니다. 상소를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이제 조카니까 조카가 아버지한테 그만두자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지대가 너무 비쌌어요. 인지대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도저히 그 상소를 하고 할 만한 돈이 마련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런 차명 주식까지 4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 해가지고 신용 카드 활성화를 해가지고 자영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그전에는요, 신용카드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도 이 조그만한 가게 이런 데서 특히 음식점 같은 데서 밥 먹고 카드를 내면 현금 달라고 그러고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무당국에서는 그 기계, 그 카드 긁는 기계를 사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총 소득에서 1.5% 정도 세금을 면세해 주겠다. 뭐 이러는데 1.5% 세금보다는 차라리 부가세 저게 10%. 그거 띄어먹는 게 낫지 그 2.5%보다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정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는 계속해서 많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학생을 시켜가지고 보고할 때쯤 되면 별도로 막 찍어가지고 가짜로 매출액을 만들어서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2000년도 들어와서까지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아니라 1900년도에. 근데 제가 93년도에 말이죠. 바른경제 동인이라는 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도 경영을 하자. 거기서 정도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냐. 정도 경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되면 정도 경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이 정도 경영의 첫결이다. 이 지하경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정도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기반을 지하경제를 없애는 줄이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 하는 것이 그 운동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결제를 하면은 얼마를 세금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다시 말해 쓰는 사람한테 공제를 해주겠다. 그전에는 쓰는 사람 소비자 측을 공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바꿨어요. 그 바꾸는 것을 우리 바른경제 동인회가 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꿔달라. 몇 번을 제가 6년을 쫓아다녔어요. 하여튼 세제실장한테. 세제실장하고 만날 때마다 바뀔 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중에 시기상조다 그래요. 항상 시기상조입니다. 참 시기상조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요 국세청에서 저를 불러요. 나의 친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고급관리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왜 그거 들고 다니느냐. 제발 그거 그만둬. 왜 신용카드 그 활성화를 네가 하겠다고. 그렇게 쫓아낼 거 없지 않느냐. 이게 뭐 그래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너한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여튼 이거 좀 이 지하경제를 없앴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거다. 제발 좀 그만둬라. 너는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른다.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국세청의 직원들은 영업부 회사의 영업부 직원과 같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가지고 오면은 안 걷어들이면 나라의 국고가 안 된다 이게. 나라 경제가 안 된다 이게. 재정이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도 좀 먹고 살도록 좀 놔둬. 조금만 좀 뜯어먹도록 놔둬라. 이걸 하면은 뜯어먹을 때가 없어진다 많이. 이게 노골적으로 친구지가 아니니까.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이 고급관리가 그 얘기를 내가 했을 때 아무리 친구 비거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죠. 내가 듣고 야, 네 자리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임마 국세청장이나 똑같다. 너는 임마 나쁜 놈이야. 내가 대판으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다. 꼭 이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아무리 못하겠든 난 하겠다. 그러면서 해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98년도가 돼가지고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제실장이 바뀌었어요. 지금의 수원의 국회의원 부총리도 했죠.
김진표가 했어요. 두 달이 딱 된 시점에서 다른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다가 서로 싸움만 했어요. 이제 그 일은 아니고 딴 일이에요. 딴 일. 사실은 정부 기구를 개편을 하는데 제가 그 시민단체 한 사람으로 그 다음날 며칠 후에 가서 토론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처가 그때 재경원에 있었고 그거를 지휘하고 뭐하고 하는 건 또 진념 씨가 하는 기획위원회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위원회가 죽을 지경이 아니게 손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가려고 그래요. 예산처럼. 그러니까 재경원에서는 반대죠. 그걸 맡은 것이 참 로비라는 게 참 공무원들 로비라는 게 참 무서워요. 토론자 10명이면 10명을 하나씩 다 맡았는데 김진표 씨가 저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쌈쌈하면서 말이야 나도 저 진년 편이다. 이거 안 된다. 이러고 그냥 막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아니 이거 시간 다 가네 이거 때문에. 이게 백스인데 이러고 그러다가 말이죠. 아니 내가 김진표 사실 세제 시대 말이 6년 전부터 내가 카드금 공제해달라고 그렇게 내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세금 더 거쳤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맨날 시기상조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무원들 국세청 공무원들은 영업부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좀 뜯어먹는 거 용인해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이 나쁜 놈새들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김진표가 가만히 듣더니 그게 참 제도는 참 좋은데요 그게. 근데 왜 채택 안 해 정부가. 내가 막 그러니까 내가 2달밖에 안 돼서 보고도 못 받아가지고 이걸 자기가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다. 그리고 세수가 늘 것 같다 이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당신 그거 하겠다고 마음하면 내가 그 예산처 그 청와대로 끌고 가는 거 그건 내가 포기하고 재경원 네 편 들겠다. 재경원 편 들겠다. 내가 그렇게 서로 빠타하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진표 사람이 달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건 내 일이고 그건 당신 일이니까. 그러면서 빠타보다도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생각이 좋아. 그래서 이건 내가 해줘야겠다. 내가 먼저 선심을 써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토론회 가가지고 제가 신영 씨가 뒤에 앉아서 딱 보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1년도 안 돼서 왜 정부 기구를 자꾸 바꾸느냐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예산처 그냥 놔둬라. 해보고 한 3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바뀌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 토론을 마쳤어요. 진영 씨한테는 되게 미움받았죠. 여하튼 그러고 나니 그 소리가 딱 끝나니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김진표한테서. 감사합니다. 자기들 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턴 그래서 다음에는 네가 할 차례다. 어제 얘기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 대신 일체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방해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그게 맞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공적으로 돌려줘야지. 그래야 이게 잘 통과가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걸 시민운동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에서 볼 때 이 자식들 시민운동에서 떠드는 거 그거 가져왔구나. 잘 캐치를 하네. 그러니까 맞아요. 가만히 보니까 재벌들이 로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조용히 아니라 실무자를 사장사해가지고 실무자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거 잘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 수 배웠죠. 그래서 나도 조용히 있었어요. 절대 내 말 안 하고 바른경제 동의회에서 이 안을 냈다는 말도 안 하면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 돼가지고 99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김진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칭찬받았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세수가 말이죠. 3조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해 갑자기 3조가 그냥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저보고 저녁을 사겠다고 그래서 저녁을 먹자 하면서 같이 얘기.
그런 그 하여튼 좋은 그러니까 그 양반이 당장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차관으로 올라가죠. 차관으로 그 다음에 또 이 해양수사부 장관하던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또 그 차관을 장관을 시켰죠. 그 다음에 부총리 시켰죠. 막 승승장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너무 높아져가지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날 생각도 못했고 이제 뭐 제가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로 끝냈죠. 그래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말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20년간 제가 지켜왔어요. 일체 바른정의 동의에서 무슨 그 프로모트를 하고 안을 제안하고 건의를 했다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겠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무효다.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다른 얘기에 달아서 한 시간 더 가고요. 근데 이게요, 이익공유제라는 게 이게 소위 그 이익에서 조금씩 뭐라 좀 이 보너스 옛날 그거랑 똑같습니다. 보너스가 옛날에는요 이익이 많이 나면 좀 많이 주고 경영단이 그랬어요. 적게 나면 못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이 보너스예요 원리예요. 근데 보너스는 이름만 붙여놓고 이게 노사간의 합의를 봐가지고 일정한 걸로 합의를 해서 1년에 600% 주자, 400% 주자 해가지고 각자가 다른 게 픽스돼 돼버렸어.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도 그건 다 줘야 돼. 임금이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이건 통상임금이다 하고 재판이 나오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다시 돌리자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뭐 상여금을 제도로, 옛날 상여금제를 플렉시빌리티 웨이지로 바꾸자. 뭐 크게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것은 배당금이다. 임종원한테 주는 배당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지. 그럼 그 공산주의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자본주의에서 그럴 수가 있어. 주주가 배당을 받지 어떻게 주식도 안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갖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따지고. 보너스. 왜 그럼 이 임금을 내가 그것을 배당금이라고 했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이 GM하고 포드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11,750불을 집행했고 GM가 포드가 7,500불을 집행을 했어. 새로 생겨나서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뭐 HP라든지 시어스라든지 P&G라든지 제록스, 캐로그, 뉴코아. 이 뉴코아라고 해서 유명한 철강 회사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민간 철강 회사인데요. 지금 미국의 철강은 다 망했습니다. 다 기업들이 망했는데 이 뉴코아만큼은 아주 승승장구예요. 지금 이거 25%까지 종업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배당금을 줍니다. 그리고 평등해요. 아주 노사가 단계돼 가지고요. 아주 잘하는 회사예요. 철강회사 다 망하는데 이것만 안 망해요. 저희 KSS 우리 회사가 KSS 해운이라는 회사인데 해운은 다 적자고 다 망했는데도 우리 회사는 지금 흑자거든요. 이 공제 하기 전부터 흑자입니다만 그 후에 더 올라갔어. 매출이 2배나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업원하고요, 임원들하고 이 사주하고가 일치단계라면 융합이 돼버리면요, 무한한 힘이 생겨요. 무한한 힘이. 그 생긴다 안 하는 생각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5년 전에 저는 이 공제를 다시 말하면 이 성과공제를 도입을 해서 해봤더니 맞았어요. 지금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안 한 분들은요. 제가 이걸 신문에 5년 전에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건방지게. 봤더니 말이죠. 동양비전에 조 회장께서 말이죠. 전화가 왔어요. 내가 먼저 하고 있는데 당신이 먼저 한 게 아니야. 그래. 처음 들었어요. 언제부터 해요? 그러니까 15년 됐어요. 2001년부터 했어요. 조용히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몰랐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로 선배입니다. 이 동양비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KSS 해본 제가 말씀드린. 자, 그래서 이익공유제
아이고 성과공제로부터 이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자꾸 했는데 어떻게 도입됐나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요. 주주하고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나가야 하니까 배당금에서 준다는 것 때문에 주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 배당을 나머지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상여, 그러니까 고정상여금을 이익 배당으로 바꾼 겁니다. 단어를 바꿨어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바꾸는 의미는. 그리고 이제 결산 후에 이익금에서 이익금이 많아지면 많이 주고 적어지면 적으면 그런 표를 만들어서 그런 연동되는 표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그 자동적으로 나는 그 시스템을 소위 다시 말하면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 처음에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600%를 고정상여금을 주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게 13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지 말고 고정 600%를 둘러 놓자. 400%는 급료로 고정급여로 올려버리고 페이로 올려버리고 200%만 앞으로 연동되는 이익에 연동되는 포션으로 집어넣자. 그러면 이제 이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200% 날라가요. 못 받는 거예요, 종업원도. 그것이 종업원이 일반 주주가 돈을 내고 투자하는 거나 같이 자기가 열심히 해봤자 200%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임직원의 리스크 테이킹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못 준다. 왜냐하면 그 소위 기업 경영에는 리스크가 짊어지는 사람한테 배당을 갖도록 돼 있어요. 그 원칙이라면. 그 원칙에 따라서 하려면 뭔가 종업원들도 돈은 안 냈지만 출자는 안 했지만 소위 자기가 받는 거 일부를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3분의 1은 리스크 테이킹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자랑 똑같아요. 성과공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산 후에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이것은 공정사무실의 공인회계사에 회계를 다 끝내고 그리고 주주 배당을 하기 전에 사내유보 그리고 이제 임직원 배당을 먼저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허가받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2월 말에 비로소 집행을 하게 됩니다. 2월 말에 3월달 주주총회인데 2월 말에는 확정이 돼요. 이익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이 상여금 제도로 할 때는 2달에 한 번씩 논하였어요. 600%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폐지해버리고 1년에 한 번만 이익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익을 그렇게 따지느냐? 뭐야? 왜 이거 새로운 게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임직원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가 주는 겁니다. 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에서 나가니까 주주 몫의 일부를 준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임직원한테 주고 상여금은 상여금이라는 사장이 주는 거 옛날에 사장이 경영자가 그냥 주는 건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게 주주 이익금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배당이다. 그래서 배당금이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배당금이라는 것은요 이여금 아닙니까? 경비가 아니에요. 경비 비용이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에요. 임금이 아니니까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첫째. 두 번째, 평균 임금도 아니에요. 그리고 퇴직금에도 관계없고 시간의 수당에도 관계없는 돈이에요. 이거 아무리 줘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기업에는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사실은. 아주 좋은 제도죠. 이게. 그런데 그러면 법인세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참 좋아요. 참 기분이 좋은 게 미국의 세계 각국이 다 만든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는데 그
그 가입한 내용을 이제 쭉 보니까 그 안에 가입한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 서양 사람들이 이미 이걸 놀아주는 그 제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했어요.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법인세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비용으로 인건비를 처리해라.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하면서 이것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임금으로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이건 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금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건 퇴직금에도 해당 안 되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이런 회계 처리만 그렇게 해라. 참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이로워요. 그래서 2월 달에 처음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조금 처음에는 불편해 하세요. 이거 1년에 한 번 딱 보너스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1,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1인당. 기업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변화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되니까 변화해요. 전부 다 주인이에요. 사실. 다 주인이 돼버려요. 배당받으면 주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주는 배당을 받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매번 이 연초에 말이죠. 사장님이 후시할 때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사실 주인 의식이 뭐 그냥 나옵니까? 주인 대접을 해줘야 나오는 거죠. 그건 대접을 안 해주면서 맨날 주인 의식만 가져요.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헛소리가. 이게 뭐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얘기는. 배당을 이렇게 배당금으로.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옛날에 보너스 제도인데, 그걸 잉여금이라고 슬쩍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직원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주인의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한 해부터 PS는 그러니까 프로피트 시어링 이걸 이후에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이것은 준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전의 상여금 제도로서는 1046%에 해당하는 것을 금년에 2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우리가 동네 가면은 12월 달 되면 도로를 막 깨가지고 파이프를 붓고 맨날 공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매년 그 똑같아요. 매년. 꼭 기업 안에서 그가 똑같은 현상이 접대비예요. 이 접대비를 갖다가 다 부서에다 놀아줍니다. 이렇게. 놀아주면 그걸 연말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관청에서 예산제도 똑같아요. 그가 공사 예산제도 그가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떤 부서가 이거 우리끼리 단합되어 없애자. 실제로 접대비만 쓰자. 실제로 손님한테만 접대비를 쓰고 우리끼리 술 먹는 거 남으면 연말에 가서 술 먹는 거 이거 없애자. 그리고 이걸 이익금을 돌려라. 이거 돌려주면 이익금이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익금이 커지는데 거기에 복습이 되는 거 아니냐. 어느 한 부서가 그러니까 따라서 다른 부서도 나도 그렇게 하자. 나도 하니까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가면 매출액 올라가면 접대비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줄어요 거꾸로. 그래서 37%가 매출액에 비해서 이제는 전략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 스스로가 누가 하라 소리도 안 했어. 그렇게 스스로가 조합원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서 선원들이 사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는 평균 한 10% 정도는 사고를 우리 회사가 사고가 적은 회사예요. 아주 적은 회사입니다. 평균 10% 정도의 사고를 꼭 냈는데 그 후에 4년 동안이 제로예요. 사고가 제로입니다. 선박회사에서 지금 5년째 와가지고 발전기 하나 구워 먹었어요. 어느 선원이 잘못해가지고. 그거 하나 실수해가지고 한 3억 나가갔습니다. 그거 하나 딱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연구 개발이 또 돼가지고 미리 방지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생기고. 왜 선원들이 그러냐? 다 잘해봤자 우리 한 선원이 우리 그 선원이 선박에서 사고를 내면은 이익금이 날아가 버린다.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잘해야지. 사고 내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사고 예방 조치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것은 그냥 사장은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 사고 내지 마라. 말만 합니다. 말만. 뭐 우리 기술을 압니까? 뭐 합니까? 근데 이게 스스로가 사고를 예방해야겠다 하고 여러 가지 전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선박회사에서 사고 안 내면 그 회사 훌륭한 회사예요. 하주가 맡길 수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화물을 맡겠다.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고율이 훅 떨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프리라이더 이게요 보통 소위 현장 배에서 쓰는 선원들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은 몽둥이를 둘 수가 없어요. 다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사모들은 뭘 몽둥이를 부르냐면요, 주식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딱 앞에 있죠. 그리고 주식 본단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올랐나 내렸나 막 보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얼른 그걸 봅니다.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본능적이에요, 이게. 하지 마라. 지나가면서 본 사람이 상관이다.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예 하고 당분 안 하죠. 근데 또 해요. 그리고 동료들도 다 같이 하니까. 동료들도 누가 하지 마라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보고 또 하는 거예요. 뭐 단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단타. 장타하는 사람들은 안 봐도 돼요. 저도 사장 때 사장실 딱 돼 있잖아요. 아무도 앞에서 아무도 안 봐. 안 보니까 맨날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그놈을 내 주식 먼저 보는 거야. 이게 사장 노릇 하겠어요? 이게 사장 노릇 해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많이 생겨요. 결국. 관심이 그쪽으로 먼저 신문을 받고 먼저 그걸 보지 말아야 기사를 안 보고. 그놈의 사장이 뭘 경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느끼고 다 팔아버렸어요. 안 되겠다. 싹 팔아버려. 그러고 나면은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 내가 그렇게 했으니 종업원들 안 할 리가 없다고 한다고요. 이것은요 외국의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회사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위에 사람 감시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옆에 동료가 보면 미안해서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하겠는데 자기가 몽둥이를 부리고 있는 자기 개인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 미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는 것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참 큰 혁명이에요. 기업 내에서. 자, 한 부서만 열심히 해봤자 이익이 다른 부서에서 잘못하면 날아가더라.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게 슬슬 부서 간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쪽 부서에다가 알려주고 사람이 모자라다 저쪽에서 바쁘다 나는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이쪽에서 사람을 보내줘요. 도와주죠. 그래서 단결심이 엄청나게 협력과 단결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이게 큰 기업 내의 혁명입니다. 저기 맨날 그랬죠. 옆으로 통풍을 해라. 맨날 위아래만 쳐다보지 말고 맨날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근데 이게 자연히 직원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통풍이 생깁니다. 자, 새가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와서 새를 잡아오려 쫓아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의 현장은 뭐냐면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사장한테다가 소리 지를까요? 하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사장이 오케이 소리 질러 빨리. 그런데 소리 지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질서예요. 기업 내의 질서입니다. 명령하다. 종적인 일. 그런데 지금은 우리 회사는 뭐냐? 독수리가 하고 맨 말단이 먼저 질러. 그래가지고 안 잡혀먹고 다 해죠. 이것처럼 완전히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 선거공제 하나 요거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져요. 토론 문화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부장이나 과장이 밑에 불러가지고 야 이 일을 좀 해. 그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나은데요. 하고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돼요. 함부로 그러니까 지시를 못해요. 함부로 지시하면 찐빵 난다. 그래서 토론이 되는 거야. 서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서로 이렇게 토론이 돼가지고 비로소 일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토론이 없어서 예 해야죠. 위에 사람이 뭐 해 하면 예 하고 뭐 무조건 해놓은 거예요. 그 만족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없이 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고요. 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위에 사람이 움츠러져. 그래서 위에 아래가 토론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 이거 빨리 끝내라고? 좀 시간 좀 더 주세요. 이게요, 비자금 만드는 게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 송유관에서 기름 빼먹는 건 딱 하나도 없어요. 회사 좀 빼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집어넣고 하는 거랑 뭐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기 결국. 이거 안 된다고요. 이것이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걸 하면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히. 종업원이 하나의 부패를 방지하는 세력화 됩니다. 종업원들이 스스로가. 왜냐하면 그 비자금 만드는 이익이 빼가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또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종업원들로 하여금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을 이걸로 하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패 방지, 부패 척결을 우리가 보세요. 부패를 방지하자는 세력이 종업원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걸 해야 합니다. 자, 명령 한 달씩 경영을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인지를 하는 것은 머릿속에 말이야. 저 이북 저러니까 안 돼. 하면서 자기는 밑에 사람한테 충불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충불하십니다. 그럼 밑에는 꼼짝 못하고 목공을 입고드시니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기업이 발전 안 돼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를 주면은 자율이 생겨요. 자유가 없는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행동을 창의력 이런 것도 다 자율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명령 체계는 없어져야 기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이 명령 체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주 핵심적인 건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걸 하니까 노사는 저절로 공업원들이 전부 이익을 위해서 전부 노력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기대하는 것이 확 줄어버려요. 지금은 승진을 하고 싶은 노동자를 쫓아갑니다. 대리가 되고 싶은 노동자를 쫓아가요. 사장한테 갈 필요, 지점장한테 갈 필요 없어요. 그런 세상이 나오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하면. 그러면 노사 간에 강한 노동조합이 없어요. 강한 노동조합이 저절로 슬슬 없어요. 이걸 노골적으로 노동조합도 반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익 많이 나는 걸 놀아준다는데 그 좋은 회사지 우리 노동자에 반대하겠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생긴다고 이게. 그러나 속으로는 간부로서는 기분 되게 나쁘죠. 안 그렇겠어요? 뭐 때문에? 자기 지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노동조합은 아마 어떤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라도 이걸 반대를 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자극을 안 시키기 위해서 참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피합니다. 자극하면 말할수록 이게 실행하기 어려웁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어야죠. 자,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시대의 변화가 말하는 옛날에 3차 산업 시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노동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4차 산업 생각에는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기업이 근로자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경쟁 시대가 협력 시대로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상명하복이 자율 시대로 이렇게 바뀌는데 거기에 맞는 경영 방식을 택해야지 옛날식 말이지 이부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경제가 발전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명령 하달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반전이 안 돼요, 결국. 21세기 우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나는 달갑받은 명령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자, 어느 기업이 있다 합시다. 그럼 자본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이익이 생기면 주주배당을 줍니다. 사람 투자를 했다. 사람한테 투자한 걸로 우리가 하자. 그러면 그걸 임직원도 배당을 주자는 거예요.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사람. 소위 인생 투자예요. 한 번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에 60년 정년까지 다 바쳤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거의 다 바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주만 가져가고 전혀 우리가 만든 수익에 대해서 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사회주의에 가깝다, 뭐 어쩌다 한다면 지금 선진국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자, 이 누구신지 알죠? 칼막스, 유명한 칼막스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기본적인 문제가 노동자의 임금을 먹고 살 만큼만 주고 일한 만큼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자본가가 독식하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독해서 내가 독식으로 바꿨습니다만, 이 말 자체 때문에 이걸 실행하려면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자본가를 두드려 엎자, 사회를 두드려 엎자 하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결국. 그런데 일할 만큼은 주지 않는다. 일할 만큼 주면 될 거 아니야. 부가가치가 이익이야. 이익의 몇 프로를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금년에 작년도 이익의 11%를 뜯어가지고 줬습니다. 11%. 그렇게 줘버리면 보너스라고 그 전에 있었는데 보너스 대신 그걸 주니까 이익금 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버리면, 미리 줘버리면 말이죠, 이 칼막스의 기본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계급 투쟁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욕심껏 다 먹고 임금만 주고 다 먹고 하려니까 맨날 임금 투쟁을 하게 되고 맨날 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면 같이 놀아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이게 막스주의가 비막스주의, 이 자체를 근본을 흔들어 버리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우파 속에 들어가요, 사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앞에 것만, 제목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사회주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할 수가 없지, 뭐 하든 말든. 왜 딴 것이 나와? 왜 이런 게 나와요? 됐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을 이 기본을 흔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자, 감세 정책으로 이걸 어느 정도 좀 그 부분, 소위 이익금을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주면 이게 확 확산될 수 있습니다. 확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암암리에 좀 건의를 정부에 했습니다. 이걸 하자.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아주 실망스러운 것이 나왔어. 조세특례 제한법 19조, 이것이 금년에 작년에 설립됐어요.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에 한해서 적용하겠다. 7천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에게 한정해서 이걸 적용하겠다. 이익에 연동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과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차감해 주겠다. 이건 뭐 좋은 얘기. 근로자 성과금의 해당 소득세의 50%를 감해 주겠다. 이 크게 제가 건의한 대로 밑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7천만 미만은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패 척결의 핵심이 없어야 돼요. 부패 척결을 그걸 한다면 대기업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지금 대기업은 성과금이라고 어떻게 주냐 하면은 성과금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줍니다. 주는데 두 가지가 저하고 틀린 게 있어요. 하나는
차별대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50%, 어떤 사람은 50%, 평균 100%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부서마다 또 다르게 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 성과 공헌도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위에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에 대해서 한때 노동자들이 반대했죠. 반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경영자들이 마음대로 평가하니까 그거 못 믿겠다. 이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똑같이 줘라. 저는 돈으로 사람을 꼬지 말으라고요. 기업에서 돈으로 꼬는 제일 하바이다. 돈 주고 꼬는 방법은 그 누가 못하느냐. 마음을 사야지. 마음을 사는 것은 평등의 원리, 인격의 평등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인격의 평등을 인정해 주려면 똑같이 줘야 합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똑같이 논하줘라. 그 대신 그러면 인사고과를 왜 하느냐 그래요. 우리 직원들도 인사고과를 왜 하는 겁니까? 인사고과 앞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을 빨리 승진시켜 책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인사고과의 핵심이야.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인사고과를 하지 말아라. 사람은 인간인 돈으로 꼬아가지고는 오래 안 간다. 그 약효는 금방 떨어진다. 먹고 나면 없어져. 소화되고 끝나. 그러니까 그 아무 효과가 없어. 내년 내가지고 적어지죠. 성과금이 과거보다 적어지고 기부만 되게 나와요. 오히려 역효과가.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나쁘다. 그래서 절대로 차별대우하지 마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벽을 허물었다는 게 그겁니다. 부처 간에 벽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것이요, 각자가 차별대우를 해줬으면 그 성과금을 달리해면 그 벽이 안 오릅니다. 어떻게든지 위에서 잘 보여서 경제 원리로 다시 갑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연말에 가가지고 성과금을 추정해가지고 이익이 얼마쯤 날 것이다 이 추정해가지고 줍니다. 대기업이 지금 추정해요. 결산서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연말 봐가지고 줍니다. 추정. 이 추정은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비자금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또 이해하기도 없고 그러면 말이죠. 부패 문제는 아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없더라도 그런 것을 출처만 아니 뭐냐. 중소기업 하는 게 뭐냐. 대기업까지 다 확산해가지고 다 하자.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개정해 나가야겠죠. 첫 번 스타트로서는 괜찮은 법이에요. 멕시코 같은 데는요. 정부에서 강제로 모든 기업에 다 이거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멕시코가. 그런데 잘 안 돼요. 강제성이라는 건 잘 힘들어요. 유도 정책이 좋죠. 강제를 하면 슬슬슬 다른 거를 내가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철학을 말씀드리면 자유, 독재가 아니라 자유의 분위기를 기업내에 심어달라. 심자. 그리고 정직한 사회가 결국 자유와 정직이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 사회를 번영으로 이끈다. 다시 말하면 자유는 자유에서 나오고 투명성은 정직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를 먼저 확립해야 모든 일이 잘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일이 없다.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회장님의 강연을 듣는 강연에 집중하느라고요. 오늘 이 동반성장 포럼에 처음 참석한 사단법인 생물다양성 한국협회 이사장 이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동반성장 포럼에 이제 기업체의 성과 공유제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 이제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 주체인 그 기업가와 직원들 또 크게 봤을 때는 여러 기업과 또 국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제가 16년을 해외에서 살면서 한국과의 이제 차이를 봤을 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패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는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면에 이제 언밸런스적인 거가 항상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의 가치관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동반 성장에 대해서 기업의 이익을 조금 더 이렇게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가치관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가 또는 그 아내보다는 지금 제가 좀 떨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좀 장사꾼이 돼가지고 사업만 해가지고 좀 무식하죠. 그래서 가치관 하면 전 깜짝 놀래요. 아유 어려운 말 나오는 거 가지고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제가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면은 직설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민주주의 사회 자유시장경제 철저하게 그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없이는 자유가 확립이 안 돼요. 자유가 없는 데는 사람의 간섭과 대립만 있어요. 서로 대립. 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결국 머지인데 이게 서로 머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발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발성이 있으려면 결국 자유라는 바다가 있어야 그 위에서 크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거 안 지키면은 모든 것이 기본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업 내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 이북하고 달리 대한민국 내의 사회만 정부나 사회나 정치만 그럴 게 아니고 기업에도 자유를 보장해 주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고 질문한 것을 들으면 마치 성장 우리 회사에 다시 이익을 많이 만들어서 내부 구성원들이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평등의 원리, 인격의 평등을 실현하자는 겁니다. 사내의 인격 평등이 없으면 자유도 보장이 안 돼요. 결국 위에서 밑에 명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유, 소위 내부, 기업 내부의 자율성과 평등, 인격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다 해요. 우리 회사 사장이 지금 시간이 남아서 죽으려고 해요. 갑자기 한 5년 했더니 이게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자기가 간섭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사회 활동을 제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배도 탔습니다. 현장도 가서 보죠. 그런 시간이 소위 기업 책임자일수록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지. 외국에 많이 나가가지고 현장을 하여튼 땀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소위 농토분들이 땀 냄새 맡아 저희 흙 냄새 맡아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흙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내부에서 보고만 해라 뭐 해라 지시하고 요것만 하라 시장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두 죽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장이 첨단 역할에 해야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다 일을 합니다. 사장이 별로 옛날식의 사장의 일은 없어졌다. 많이 없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유를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 확립하는 것을 아주 제일 가치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